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고요. 위원도 기존 40명에서 31명으로 줄이고 교수와 전문가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해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생과제 또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신산업 등을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는데요. 대구 경북은 원래 같은 뿌리이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사안도 많습니다. 그동안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 2.28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둔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앞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의 협력 과제들에서도 큰 성과를 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길 기대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아침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해 조금은 서늘했습니다. 봉화는 7도로 출발하는 등 한 자릿수를 보이는 곳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기 질은 여전히 탁한데요. 현재 안동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92 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져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5천여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에 따르면 어제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을 결정했는데요.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5,175명 중 5,119명이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 고시된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입니다.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 근무지 위치가 소음 대책 지역 밖 100km를 초과한 자, 현역병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총 보상 금액은 18억 8천여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어제 황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대기질은 탁합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이 황사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되는데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던 지난주에 비해서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시고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시내버스 회사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 62억여 원에 대한 환수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포항시 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어제 2차 간담회를 열고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이 공익감사 지적사항인 감가상각비 중복 계산과 관련해서 이 차량의 최초 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선정하도록 포항시에 요청한 사유와 과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계획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리아와이드 포항에 보조금 반환을 요청했고 이번 달 말에 회사 측과 상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다른 도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를 벤치마킹해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버스회사 측은 일부 환수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환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보조금 환수 문제를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9도 높은 19.9도입니다. 습도는 56%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울릉군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보증 상담을 실시합니다. 울릉군에는 1,500여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경북 신용보증재단이 애로 해결을 위해 현장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동보증 현장 상담과 함께 울릉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단체 비대면 보증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인데요. 비대면 보증 지원 서비스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앱과 연계해 보증 신청에서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단과 울릉군은 업무 협약을 맺음으로써 격지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현장 중심 보증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팔달역 인근 공터에서 폭 2m, 깊이 4m의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이 싱크홀에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싱크홀의 원인과 대책이 뭔지 경일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 이희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 교수 이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싱크홀과 함께 포트홀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 구분부터 좀 하고 넘어가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 형태 중 하나로 균열 발생 부위에 물의 침투나 시공 불량 등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하여 국부적으로 포장 표면이 떨어져 나가 움푹 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반면에 싱크홀은 물에 의하여 흙이 유출되어 집안 내부에 공동이 형성되고 이 공동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구멍을 말합니다. 원래 싱크홀이라는 용어는 석회암 지대에서 물이 흐르면서 석회암이 용해되어 공동이 형성되고 공동이 무너져 내리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지질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도심지 집안 흙에서 발생하는 것도 싱크홀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심지 집안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내부 침식에 의한 집안 함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럼 뭔가요? 싱크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 때문인데 흙 속에 물이 침투하면 흙의 강도가 약해지고 물이 흘러가면 침투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흙이 물과 함께 유출되면서 공동이 형성되고 싱크홀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상황은 상하수도관 손상에 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하수도관 손상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관로 주위의 흙에 물이 침투하고 손상부로 물과 흙이 유출되면서 집안 내에 공동이 발생합니다. 흙이 유출됨에 따라 공동이 점차 커지다가 상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공동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터널, 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지하 구조물 건설 공사에 의하여 생긴 지하의 빈 공간으로 지하수나 빗물이 흐르면서 집안에 흙이 유출되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싱크홀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상하수도관 같은 매설물이나 또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것들이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안반층이 지하수에 의해 융해되어 공동이 생기고 무너지는 현상은 국내에서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네,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인제는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상하수도관의 손상을 막거나 지하 구조물 건설 공사 시 치수 대책을 잘하면 싱크홀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집안 내 공동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초기에는 상부 집안이 버텨주기 때문에 바로 싱크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집안 내 발생한 공동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탐사 방법을 이용하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탐사 방법으로는 전자파를 이용한 GPR 탐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지하 공동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하 공동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배수관을 교체하고 되매움을 실시하는 등의 보수 작업을 하여 싱크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GPR 탐사도 인력, 시간,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기는 어렵고 GPR 탐사를 이용하여 찾아낸 공동도 모두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GPR 탐사로 찾아낼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그럼 예산이네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지역에 대하여 공동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지역을 설정하여 공동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예. 현재 싱크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들, 상하수도 사용 연도, 설치 위치, 길이, 집안의 상태, 지하 구조물 설치 여부 등을 이용하여 싱크홀 발생 확률을 구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 지도를 작성하려는 연구와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도 싱크홀 위험 지도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공동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보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상하수도 간의 누수나 집안 침하, 균열 등과 같은 싱크홀 발생 전 현상을 신고하여 위험지도나 전자파 탐사로 커버하지 못한 지역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집안 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집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전 점검은 유관 조사는 연 1회 이상,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안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집안 침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집안 침하 중점 관리 시설 및 지역을 지정 고시하여야 하며 중점 관리 대상이 지정 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네. 집안 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주체와 복구 주체가 좀 달라서 위험 집안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법률상으로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조사와 복구를 해야 하지만 도시철도 주변은 대구교통공사가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곳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시설공단이 땅속 전기설비 주변은 한국전력공사 등이 이처럼 각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되고 발견된 공동이 어떤 시설물 때문에 생겼는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복구 계획은 도로 점용과 굴착 권한이 있는 각 구군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관 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의 경우에 지난해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또 직경 500mm 이상의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을 조사를 했는데 204곳이 집안 침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긴급 등급으로 분류된 곳이 75%에 이른다고 하는데 일단 대구시에서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보수공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동 복구 방법은 공동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크게 주입에 의한 복구와 집안 굴착을 통한 복구가 있습니다. 하수관 손상에 의해서 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로 집안을 굴착하고 하수관 손상부를 보수한 후 다시 흙으로 채워 넣는 집안 굴착을 통한 복구 방법이 사용되고 예. 집안 굴착을 통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동성 있는 체험제 또는 충전재를 빈 공간에 주입하는 주입에 의한 복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군요. 네. 자, 시간이 갈수록 지하 시설물들은 노후할 것이고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집안 함몰 가능성도 커질 텐데요. 좀 체계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이 싱크홀을 막을 방안은 없을까요? 정확한 지하 공간 자료가 있다면 싱크홀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시작한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구축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 공간 구축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 15가지 정보를 3차원 입체 지도로 구현하는 사업인데 2015년부터 5년간 290억 원을 투입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네. 지하수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역시 집안 침하 예방에 필수적인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아직 전국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은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계속 진행 중인 거군요. 네. 눈에 안 보이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조금 아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구시에서도 지하안전팀을 신설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지난 10일에 있었던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그 인근 공터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다행히 다친 분들은 없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시 전조 현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하에 생긴 공동 때문에 둥그런 형태의 치마가 발생하여 울타리나 나무 건물들이 기울어지거나 구조물에 금이 가는 현상 또는 도로 포장면이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균열이 발생을 하면은 싱크홀의 초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대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도 빨리 이게 완성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일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 이희준 교수였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야외 힐링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한나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야외 힐링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만촌동 화랑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햇빛, 운동, 명상, 희망을 주제로 주민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은 먼저 자기 몸 한 번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한번 살짝 감으시고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그냥 편하게 올라가셔도 돼요. 자, 오늘도 자신에게 먼저 한번 칭찬하시고 즐거운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가볍게 뜨시고 손가락으로 먼저 톡톡톡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운동 강사 예은입니다. 네, 저희는 야외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호흡과 명상 그리고 땅입니다.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란 특성을 활용한 힐링 요가 동작들 또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 운동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외라는 장소에 새로운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운동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변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건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 이웃, 지역 사회에서 저와 함께 건강한 에너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외에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요가나 명상을 하면 기분도 정말 좋아지고 건강해지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이날은 비가 내렸는데요. 화랑공원 야외 무대에서 특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야외 무대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주민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서로 대화도 나누고 몸도 움직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촌동에 사는 이재순입니다. 제가 비만도 있고 당뇨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운동이 참 좋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한다 하길래 공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어제 아래 첫날 했는데 그래 덥지도 않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살살 불면서 참 좋더라고요. 숨도 쉬기 편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열심히 운동해가 살도 좀 빼고 인생 후반기를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네, 범어동에 사는 김예순입니다. 야외라는 게 원래 공기도 좋고 마음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밖에서 하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 건강은 본인이 지키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는 계속 유지하고 또 다른 조금씩 제가 원하는 건 필라테스, 요가, 명상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신세 지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야외니까 숨쉬기도 좀 편하고 또 새소리도 들려오고 하니까 명상하기도 좋고 기분이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고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성질 환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웰빙 운동교실, 비만 해방 코칭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슬기로운 홈트 교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힐링 요가 프로그램은 7월 28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수성구 보건소 담당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보건소 야외 힐링 요가 명상 프로그램 담당자 권정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는 도심 중심에 위치한 근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야외 요가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푸릇한 자연과 밝은 햇살을 마주하며 바람도 느끼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촌동에 있는 화랑공원에서 진행되며 7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생활터를 중심으로 신체활동, 영양, 금연, 절주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야외 힐링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과 같이 대구시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연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처음 느낌 그대로만을 간직하려는 것보다 변해가는 모든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해. 나보다 앞서가는
보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물원의 사랑은 들었습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대구 인구 180만 명입니다. 지금 대구 인구가 한 24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든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제쯤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최근에 30년 뒤인 2050년에는 대구 인구가 180만 명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이 대구시 의회의 용역을 받아서 지난해 12월부터 저출생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대구 지역 초저출생 대응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대구시 의회에서 한 차례 발표가 됐고요. 이달 안에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원,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이 통합을 해서 만든 대구시 산하기관이고요. 예. 여성가족 정책에 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연구 결과가 좀 암울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진흥원에 따르면요, 2050년쯤에 대구 인구가 200만 명 선이 깨지면서 181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2020년 기준 241만 명보다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 대구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게 1985년인데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인구 구성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노인 비율은 느는데 청년 인구는 확연하게 감소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기준 39만 명에서 2050년 76만 명으로 1.9배 증가합니다. 거의 2배네요. 네, 반면에 15세에서 65세 이하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72%에서 49%로 쪼그라듭니다. 30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청년 세대가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나머지 인구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암울해집니다. 네. 예,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이겠죠? 네, 이 지역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니 인구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혼인 건수는 7,500건이었습니다. 2020년 8,000건 아래로 내려앉은 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 0.02명 낮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달성군이 유일하게 1.14명으로 1명을 넘겼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1명 미만입니다. 특히 서구가 0.46명으로 가장 낮았고요. 남구와 달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과 또 출산에 부정적인 걸까요? 네, 저희가 만난 청년들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은 결혼을 사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치라고요? 네, 결혼하려면 집과 차가 있어야 하고 든든한 직장도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든 가정 환경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경제력이 필수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여건이 되지 않으면 굳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또 어필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진흥원이 3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2030 대구 청년 400명에게 결혼에 관한 생각을 묻자 10명 중 3명만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또 고용, 소득, 주거 등의 불안정성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면은 자녀 출산은 더 하겠죠? 네, 같은 설문조사에서 현실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를 물었었는데요. 1명이라는 대답이 40%를 넘겼고요. 0명이라고 말하는 응답자가 30%를 넘었습니다. 네. 네,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50%가 넘었습니다. 자녀 없는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20%에 달했고요.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한 20대 여성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반갑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친구들과도 직접 만나기보다 SNS로 소통하는 날이 더 많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할 시간에 차라리 반려견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젊은 층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개인의 선택에 대해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겠죠? 네, 저출산은 한 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2명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은 저출산이라는 말 대신 저출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죠. 저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저출생은 경제 성장 둔화,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엄청나게 다양하겠지만 네. 크게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경제적인 요인인데요. 아무래도 고용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네, 고용이 불안정하고 양육비 부담이 늘면 네. 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네.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뭔가요? 네, 문화적으로 보면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낳는 순간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네. 또 해외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문화적인 원인을 더 크게 보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원인보다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SNS나 기술 발달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SNS로 자신의 삶을 과시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SNS가 또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치면 우선 집이 있어야 하는데 원룸에서 월세로 시작한다고 하면 양가에서 난리가 나겠죠. 또 결혼식도 호텔에서 좀 호화롭게 해야 하고요. 출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모차만 하더라도 영국 왕실에서 쓰는 걸 써야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왕실에서 뭐 쓰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네, 되게 한국에서도 판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또 청년들만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의 주변에도 결혼과 출산을 정말 안 하는데요. 우선 취업부터가 난관입니다. 대구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떠나는 게 대부분이고요. 수도권에 가면 일단 주거비가 엄청나니까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대구에 남더라도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질 않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원인이 되는데요. 네. 저희 회사도 대구에서는 꽤 괜찮은 편인데도 젊은 기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연애는 어떻게 한다 해도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잘 진행되다가도 어그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자녀는 하나만 낳을 생각인데요. 하나만 낳는 대에도 저희 부부 소득으로는 사실 감당이 잘 안 되고요. 둘 이상 나가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돕기 위해서 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같은 연구 결과에서도 청년들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7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이들은 부모급여 확대와 교육 지원, 돌봄 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예. 실제로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0개월에서 11개월까지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주고요. 네.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를 두고 왜 진작에 도입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동안 저출생 관련 정책은 쏟아졌지만 이렇게 몸에 와닿는 정책은 잘 없었던 탓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진작에 만들었어야 네. 되는데요. 정부도 정부지만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겠죠?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대구행복진흥원은 인구 대응 TF와 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덴마크가 1952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자녀 연령과 수입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캐나다 케벡의 경우 출산휴가 시에 소득 75% 수준을 보장하는 유급휴가를 운영해서 마음 놓고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75% 보장이면 상당히 괜찮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저출생이 직장, 주거,
뭐 과도한 경쟁 이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구민수 기자 곧 아빠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출산과 보육, 교육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겠는데요. 예, 저도 육아휴직을 꼭 써보고 싶은데 엄두가 나질 않거든요, 사실. 쓰십시오. 네, 단순히 눈치 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제 커리어,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 욕심도 있기 때문에 잘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뭐 가까운 미래에는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다녀오는 뭐 그런 제도가 필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정책들 잘 활용하시기를. 알겠습니다. 예, 용기 있는 자가 정책을 활용하시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부동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 전월세를 내거나 구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죠. 어쨌든 경제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거래 유형별로도 다르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보통 어느 수준입니까? 네,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 공인 중개사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인데요.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건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건 또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인이든 부동산을 구하는 임차인이든 이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네. 이제 거래 유형은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이외의 유형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리고 거래 내용은 매매와 교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차가 있는데 매매냐 임대냐에 따라 수수료 요율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많이 나눠지는데요. 주택은 거래 금액이 낮을수록 수수료가 높았다가 또 이제 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는 낮아지는데 이게 일정 금액이 되면 수수료는 다시 높아지게 되는데요.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0.3%부터 0.9%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기만 해도 좀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네. 자, 원룸처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임대차가 있는가 하면 또 수십억 원 하는 매매 거래도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의 매매 시에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이 매매되는 거래 금액의 단위에 따라서 6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5천만 원 미만의 중개 수수료는 수수료 요율이 0.6%이며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미만이지만 0.6%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3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액이 2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의 중개 수수료는 0.5%이고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최대 한 100만 원 넣을 수 있지만 80만 원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2억 이상에서 9억 미만 중개 수수료는 0.4%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2억에서 9억 구간이 전체 거래의 한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0.6% 하던 것이 0.5%, 0.4%까지 이제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9억 이상 12억 미만의 이제 중개 수수료는 다시 올라갑니다. 0.5%이고 전 단계보다 0.1% 높아졌죠. 예. 그다음에 5단계는 12억 이상에서 15억 미만 거래 시는 0.6%이고 6단계 15억 이상이면은 0.7%가 적용됩니다.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21년 10월 이전에는 9억 원이 넘어가면은 0.9% 범위 내에서 부동산과 의뢰인 간의 협의를 조정한다고 했으나 늘 분쟁이 많았는데요. 네. 21년 수수료 개편을 통해서 단위 구간을 늘리고 요율은 인하시켰습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것 같지만 거래 금액이 높아지면 꽤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거래하는 임대 수수료는 어떤가요? 네, 주택 임대차는 중개 수수료 요율이 매매보다는 요율이 낮게 책정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매매와 동일한 6단계를 두고 있지만 구간별 0.1% 낮게 책정이 됩니다. 우리가 5천만 원 미만이면 0.5% 수수료의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라면 0.4%의 한도액은 30만 원인데요. 통상적으로 원룸 중개 임대차 시에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대부터 3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넘어가면은 가장 많은 구간이 한 1억에서 6억 이 사이가 많겠죠. 요 구간에는 수수료가 0.3%입니다. 그러면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이제 180만 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택의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임대차에도 금액이 높아지면 수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15억 이상은 0.6%까지 적용이 됩니다. 과거 0.8%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낮아진 요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전세보다 또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그럼 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네, 전세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되겠고요. 근데 월세는 이제 월 차임액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 있다면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과 환산한 월세 4천만 원 할 때는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9천만 원에 0.3%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2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합산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월 차임액의 70%를 곱하게 되는데요. 월세의 보증금 환산율을 낮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이라면은 30만 원 곱하기 70하면 2,100만 원이거든요. 2,1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 합산하면은 2,600만 원. 그러면 0.5% 적용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은 또 오피스텔 이용하는 임차인도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는 차이가 있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데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주거용으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과는 요율 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매매는 상한 요율 0.5%이며 임대는 상한 요율 0.4%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주택처럼 한도액 20만 원, 80만 원 하는 규정은 없이 네. 수수료 요율만 적용하게 되는데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토지 상가와 같이 높은 수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토지 상가를 거래하면 그럼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네, 이 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매매나 임대차를 이용하게 되고 있고 또 거래 빈도가 잦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시에는 단계별 수수료 체계와 또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인 경우는 상한에까지 두어서 이제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주택 이외의 거래 대상은 큰 틀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상가, 토지, 빌딩, 공장 등의 거래라고 봐야겠죠.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이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에 중개 수수료 요율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급하는 쪽에서는 좀 낮게 하려고 할 테고 그렇죠. 또 지급받는 쪽에서는 상한 요율을 모두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궁금한 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분양권의 거래 대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네. 1번 시공사와 체결한 분양 가격이다. 2번 분양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격이다. 세 번째 현재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이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2번 같기도 한데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요? 네, 현재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없이 분양권 거래를 했다면 분양 가액은
5억이라 하더라도 현재 납입한 금액 가령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렇군요. 0.5%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시점이 다 되어 갑니다. 납부한 돈이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로 인해 은행에서 납입한 금액도 있겠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금 10%에 중도금 60%가 들어와 있다면 분양 가격 5억 원에 70%를 곱하면 납입한 금액 3억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는 그럼 언젠가요? 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언제 줘야 하는지 이제 궁금하실 그렇습니다. 텐데요.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중개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주고 싶어 할 테고요. 또 중개업자는 최대한 일찍 받고 싶어 할 텐데요. 그렇죠.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의 기본 원칙은 이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는데요. 통상적으로 약정이 없다면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즉 공인중개사가 이제 계약 체결 시에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한다면 중개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절하고 잔금 지급 시기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미리 다 달라고 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이제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개 수수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행위가 취소되었다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하. 그는 매도인, 매수인의 변심에 의해서 이제 해제가 되었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네. 이 판례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가실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 수수료 청구를 받아들이되 사정을 고려하여 중개 보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고 과다하여 신의 승실의 원칙이나 형편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대구시가 오는 5월 25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생산직, 사무보조, 세탁물 분류와 포장 등의 직종에 장애인 구인을 원하는 대구 경북 지역 30개 기업이 참여하며 면접을 통한 현장 채용, 취업 정보 제공과 체험 부스 등을 함께 운영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이력서를 지참해 행사 당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 본격 무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인한 실외기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140건으로 주요 원인은 정기적 요인 42.9%, 부주의 4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결부 전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하고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외기 주변에 발화 위험이 있는 물품은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냉방기 사용에 앞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3회 떡볶이 페스티벌이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DGB 대구은행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1년 국내 최초 비대면으로 시작한 떡볶이 페스티벌은 올해 기간과 장소, 참가 업체를 대폭 확대해 세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쿠폰제 대신 각 부스별 결제를 비롯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시금존도 4배 이상 확대해서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떡볶이 페스티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지난 19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과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4월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알프스 인 코리아 공연을 양기관이 공동으로 유치한 후 상호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협약을 맺었고요. 앞으로 양기관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지역의 협약이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여름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된 머리카락은 탈색되기 쉽고 심할 경우 모근이 손상돼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려면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이 머리에 닿는 걸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요. 검은콩과 달걀, 미역 등이 좋다고 합니다. 알려드린 방법 활용하셔서 이번 여름에는 머리카락과 두피를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덥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